949년 3월, 형 정종의 침소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왕좌를 건네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왕소. 훗날 광종이라 불리게 될 고려의 네 번째 왕이었죠. 하지만 이 순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25살 청년이 수백 명을 숙청하며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는 광기 어린 군주가 되리라는 것을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두 형의 비극을 목격하며 칼날을 숨겼던 광종이 어떻게 고려 최고의 개혁군주이자 최악의 공포정치가가 되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 형의 죽음을 보며 광종은 깨달았습니다. 가문이 약해도 해정처럼 죽고 가문이 강해도 정종처럼 꼭두각시가 된다는 사실을요. 왕위에 오른 광종은 즉시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웅크렸죠. 949년 즉위 직후부터 호족들의 눈치를 보며 선정을 베풀었어요.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지방의 세금을 정리했죠. 매일 밤 당나라 태종의 정관정요를 읽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태종과 정종 시대를 지켜본 호족들은 안심했습니다. 이 왕도 형들처럼 온순하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광종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49년 4월 광종이 왕위에 오른 바로 한 달 뒤 역사를 바꿀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종과 해종을 꼭두각시로 만들었던 최대 실권자 서경 군벌의 수장 왕식렴이 갑자기 병으로 죽은 겁니다. 호족들의 거대한 성벽이 하룻밤 사이 무너졌습니다. 광종에게 이건 하늘이 준 기회였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왕식렴 하나 사라졌다고 해서 전국의 호족들이 사라진 건 아니었으니까요. 950년 1월 광종은 처음으로 발톱을 드러냅니다. 독자적인 연호 광덕을 선포한 겁니다. 17년 만에 고려가 중국의 연호를 버리고 자신만의 연호를 사용한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중국과 대등한 나라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호족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광종은 다시 한번 한 발 물러섰어요. 951년 후주와 외교 관계를 맺으며 다시 중국 연호를 사용한 겁니다. 호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역시 겁먹었구나.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구나. 착각이었습니다. 광종은 물러선 게 아니었어요. 도약을 위해 웅크리고 있었던 겁니다. 956년 드디어 광종이 움직였습니다. 즉위 7년 만에 첫 번째 칼날을 휘두른 거죠. 바로 노비양건법입니다. 노비양건법. 이름만 들으면 참 좋은 법 같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양인으로 풀어준다는 거니까요. 실제로 후삼국 전쟁 과정에서 포로가 되거나 빚을 갚지 못해 또는 호족들의 강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목적이었을까요? 광종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뿌리채 뽑는 거였죠. 당시 호족들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노비였습니다. 노비들이 토지를 경작하고 노비들이 사병이 되어 호족의 군대가 되었거든요. 광종은 이걸 정확히 겨냥한 겁니다. 노비가 양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호족의 토지를 경작할 사람이 줄어듭니다. 호족의 사병이 줄어들죠. 반면 국가의 세금을 내는 양인은 늘어납니다. 왕에게 충성하는 군사가 늘어나는 거예요.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였습니다. 억울한 백성 구제, 호족 약화, 왕권 강화, 명분도 완벽하고 실리도 완벽했죠. 호족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기 노비들이 하루아침에 양인이 되어 주인을 업신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광종의 왕비인 대몽왕후마저 이 법을 폐지해달라고 간청했어요. 황보씨 집안 역시 큰 호족이었으니까요. 광종은 단호했습니다. 한 채 양보도 없었죠. 그의 아내조차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형들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노비 안건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호족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정치적 기반까지 무너진 건 아니었으니까요. 고려 조정은 여전히 호족 출신 관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958년 광종은 두 번째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바로 과거제 도입이죠. 이때 후주에서 귀화한 한 인물이 광종 앞에 나타났습니다. 쌍기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광종에게 이렇게 말했죠. 중국에서 실시하는 과거제를 고려에도 도입하십시오.
왕께서 직접 시험을 통해 인재를 뽑으시면 더 이상 호족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광종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지금까지는 왕이 되려면 호족의 아들이거나 전쟁 공신의 자제여야 했어요. 가문과 혈통이 전부였죠. 하지만 과거제가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도 공부만 잘하면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충성할까요? 자신을 뽑아준 왕에게 충성하겠죠. 호족 출신 관료들은 자기 가문을 먼저 생각하지만 과거 출신 관료들은 왕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제 광종에게는 새로운 세력이 생겼습니다. 호족에게 빚진 게 없는 오직 왕에게만 충성하는 신진 관료들. 이들과 함께라면 호족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었어요. 960년 광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라 부르고 중국 연호 대신 자신만의 연호, 준풍을 선포합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고려는 더 이상 제후국이 아니라 스스로 서 있는 나라라는 선언이었죠. 기록 속 광종은 여전히 왕이지만 이 시기 그는 황제의 언어와 상징을 선택했습니다. 고구려의 뒤를 잇는 나라로서 고려를 중국과 대등한 존재로 끌어올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한 고변이 광종에게 올라옵니다. 평동서사 권신이 대상 준홍과 좌승 왕동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고한 것이었죠. 광종은 즉각 이들을 처벌합니다. 실제로 역모가 있었는지 고변이 사실이었는지는 오늘날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기점으로 고려 정치는 뚜렷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광종은 호족뿐 아니라 왕족에게도 칼을 겨눕니다. 이복 동생 효은태자 왕원, 태종의 아들 흥황군군, 정종의 아들 경춘원군까지 모두 역모 혐의로 제거됩니다. 흥들에게서 왕위를 이어받은 광종이었지만 왕권 앞에서 혈육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광종 통치의 가장 냉혹한 단면이었죠. 964년 서경의 유력 호족 박수경 가문도 숙청의 대상이 됩니다. 그의 세 아들 박승희, 박승경, 박승래가 죄를 받아 옥에 갇혔고 그의 박수경은 병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박수경은 고려 초 왕권을 떠받친 핵심 호족이었지만 광종의 통치 아래에서는 그 공로조차 보호막이 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기 청주 호족 김국률 역시 숙청됩니다. 그는 태종과 정종의 장인이었지만 혈연과 혼인관계 또한 정치적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광종 말년까지 이어진 숙청 속에서 많은 신하들이 사소한 언행이나 의심만으로 축출되거나 처벌되었습니다. 고려사 최승로 열전은 이렇게 전합니다. 태종, 정종, 광종으로 왕위가 이어지는 동안 조정의 신하들이 크게 줄었고 경종이 즉위했을 무렵에는 예전부터 조정에 남아있던 신하가 많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광종대의 정치가 그만큼 가혹하고 파괴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심지어 왕태자 주 역시 광종 말년의 긴장 속에서 자랐습니다. 사서에는 그가 광종 말년에 겨우 화를 면해 왕위를 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종의 정책은 분명했습니다. 노비 안건법과 과거제를 통해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 했습니다. 태종과 정종이 짧은 재위 끝에 세상을 떠난 경험은 광종에게 강한 왕권의 필요성을 각인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975년 7월, 광종은 5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6년의 재위는 고려 초 가장 격렬한 정치의 시대였습니다. 경종은 즉위 직후 광종 때에 처벌된 인물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유배자 일부를 복권시키고 억울한 사건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적 보복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경종은 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야 했습니다. 광종의 개혁도 점차 조정되었습니다. 성종 8년 989년에는 노비 환천법이 시행됩니다. 광종의 노비 안건법으로 신분이 회복된 이들 가운데 일부를 다시 조사해 원래 신분으로 돌려보낸 조치였습니다. 이는 유교적 질서 재정비라는 성종의 정책 방향과 기존 지배층의 이해관계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과거제는 살아남았습니다. 958년에 시작된 이 제도는 1894년 가보개혁까지 이어지며 고려와 조선을 관통하는 인재선발체제가 되었습니다.
칭제 권원의 형식은 사라졌지만 고려는 원 간섭기 이전까지 내부적으로 황제적 의례와 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를 흔히 외왕내제라고 설명합니다. 고려사 최승로는 광종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즉위 초에는 정사가 불만했으나 말년에는 형벌이 지나쳤다고 말입니다. 현대 역사학계 역시 광종을 강력한 개혁군주이자 동시에 강권적 통치자로 봅니다. 광종의 개혁은 왕권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고려가 500년을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후 성종의 제도 정비와 여러 시대의 축적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광종은 고려를 중앙집권 국가로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모두 평화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치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광종 이후 고려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그의 개혁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